자, 8월 4일이고요. 어제 우리가 AJAX라고 하는 기술 처음으로 이제 가장 그 기본 형태의 맛보기 페이지를 하나 구현을 해봤었어요. 종전에는 이제 새로운 HTML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고 싶으면 직접 A 태그를 사용해서 글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AJAX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페이지 이동 없이 다른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일련의 코드 형식이 있는데 뭐 서론 다 걷어내고 결론만 놓고 본다면 요 주소에서 얻을 수 있는 소스 코드를 response.data라는 변수를 읽어온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엔가 출력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쯤부터인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코드가 좀 여러 단계에 거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제 다른 기능이 나왔는데 이제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그나마 코드가 제일 간단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 중에 async await라고 하는 문법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정확히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async라는 키워드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 구현을 하는 건데 일단은 이 코드를 기본 템플릿으로 삼으셔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주소는 그때그때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매번 똑같은 페이지에 접근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지 주소는 상황에 따라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로딩이라고 해서 콘솔에다가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피니쉬라고 이제 콘솔에다가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는데 요 두 부분은 실제로 화면 중앙에 뱅글뱅글 돌아가게끔 하는 로딩 이미지를 표시하는 걸로 나중에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용자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메시지로 한글로 나중에 고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컨텐츠를 response.data라는 변수로 갖고 오는 것 자체는 그냥 이 코드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갖고 온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AJAX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뺀 거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URL에 있는 데이터를 그 백엔드로부터 받아오는 기술을 의미하는 게 AJAX예요. 그러니까 AJAX 기술 자체는 여기 아래에 제가 지금 막 그 가려놓은 이 두 줄을 뺀 나머지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여기 코드는 맨날 똑같아요. 갖고 오는 방법 자체는 맨날 똑같아요. 대신에 진짜로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뭘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언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처리할 건지 클릭했을 때 처리할 건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뭐 내부적인 원리를 다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지금 프론트엔드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백엔드까지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면 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왜? 원리를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어제 했던 거에서 변화를 줘 볼게요. 어제 우리가 했었던 거는 HTML 코드를 가져오는 거였죠. 이렇게 생긴 코드요. 이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와서 response.data 요 값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곳에다가 출력, 그러니까 이 안에다 이렇게 출력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HTML 태그,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 이 문구가 사용자가 입력한 리뷰 내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리뷰 내용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라고 적을지 모르니까요. 그걸 제외하면 리뷰가 표시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런 메시지만 그냥 전달받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현재 HTML 파일의 코드 파일 용량은 52바이트입니다. 한 글자당 1바이트예요. HTML 태그를 걷어내면요. 22바이트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HTML 태그를 걷어내면, 그러니까 내용만 남겨놓으면 파일 용량이 줄어요. 제가 어제 계속 강조했던 게 AJAX는 통신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용량 큰 파일 다운받는 게 빠르겠어요? 용량 작은 파일 다운받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용량 작은 거 다운받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속도가 더 빨라지려면은 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쓸데없는 HTML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내용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불필요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걸 걷어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만큼이 다 리뷰 내용인지 이게 글쓴이 이름이고 아래 것만 리뷰 내용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별할 수 있는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이 형태를 제이슨으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제이슨이 HTML 태그보단 글자 수가 적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이슨 콘텐츠를 처리했을 때 파일의 용량은 67바이트입니다. 근데 이 형식을 예전에는 태그를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TML 태그의 규칙은 준수하되 태그를 내가 맘대로 지정해서 어떤 그 컨텐츠의 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을 XML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AJAX로 내용 전송하면 이렇게 왔어요. 보면은 지금 얘는 84바이트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이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컨텐트 안에 네임은 땡땡땡, 텍스트는 안녕하세요 에이젝스. 자, 이렇게 저장하면, 자, XML 때 84였습니다. 왜 도둑었지? 띄어쓰기 같은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런 것도 싹 없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52바이트로 주는 거죠.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구조를 표현하는 형식 자체가 좀 간결해졌을 뿐이에요. HTML보다 훨씬 그 글자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대신에 디자인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을 설명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얘기가 경량의 데이터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량이라는 게 기존에 쓰던 HTML이나 XML하고 비교했을 때 용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내용은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일입니다. 어제 보셨던 첫 번째 파일은 그 AJAX라는 기술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그냥 HTML 파일 1곡입니다. 그 느낌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실제 AJAX는 읽어오는 대상이 HTML이 아니라 JSON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하면 실행 안 됩니다. 백엔드 가동시키셔야 돼요. 자, 어제 들었던 백엔드 폴더에서 run.bat 더블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백엔드를 가동시켜 놓으시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샘플로 제공되는 백엔드가 요만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제랑 비슷한 구조로 갈게요. 일단 제목 하나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A 태그 걸었고요. 이 A 태그한테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그리고 AJAX를 처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 CDN으로 참조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절트는 백엔드한테 받아온 내용을 출력해줄 영역입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은 링크니까 첫 번째 줄에 무조건 2.prevent 디폴트 걸고 가는 거죠. 그리고 로딩 메시지 하나 뿌려줬고요. 잠시만요.
이런 간단한 백엔드가 하나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넣었어요. 자, 이 라이브 서버 백엔드 버전이 이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보시면 이제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키가 다 원뎁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오는 주소를 보시면 요 원뎁스 키까지를 URL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헬로라고 하는 부분에 접속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이 헬로 안에 들어있는 요만큼만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더 해볼게요. 디파트먼트라고 접근하면은 id, dname, log 이런 단위로 들어있는 대열이거든요. 바깥에 가로 대가로죠. 이 디파트먼트 안에 대가로 있죠. 이거 확장해 보면은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URL을 갖고 있는 제이슨일 뿐이에요. 물론 이 제이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복잡한 처리를 거쳐요. 수많은 알고리즘도 만들어내고요. 뭐 데이터를 필터링도 하고 전처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보안적인 처리도 거치고 해서 그 되게 복잡한 코드를 거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보여지는 결과물은 이게 제이슨이에요. 물론 걔네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는지 알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닙니다. 풀스택이죠. 걔네가 어떤 과정을 거치건 간에 우리한테는 그냥 제이슨일 뿐이에요. URL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걔네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궁금해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대신에 정확히 파악하시기까지 한 2, 3년의 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왜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이슨 서버라고 하는 애를 굳이 안 쓰고 요거 단위로 그냥 제가 제이슨 파일을 쪼개서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실습하는데. 그냥 얘를 hello.json, department.json, professor.json 이렇게 저장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실습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라이브 서버는 그냥 URL에다가 여기까지 붙여주면 그냥 여기까지만 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URL에 그 localhost 3001 한 다음에 hello 라고 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밑에 MSG라고 하면은 여기가 나와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원뎁스까지밖에 못 가요. 그 밖에 몇 가지 부가 기능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링크를 눌렀을 때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주소를 변수에다 담았어요. 네. 요 페이지의 주소를 지금 변수로 담은 거죠. 자, 결과를 받아올 변수 하나 준비하고요. 어제랑 코드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await 걸어서 axios.get 하면서 이 주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져오다의 get의 그 느낌은 그 의미가 아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가져온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사실 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이 get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다음 단어 CIUD에서 나오니까 일단 23단원 동안은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반환되는데 이때 뭐가 반환되냐면 이 리스폰스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response.data라고 하는 값은 요거 자체라고요.
response.data라는 이름으로 이걸 그냥 읽어온 거예요. 그럼 response.data가 이거 통째면 response.data.msg는 이거겠죠. AJAX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이 MSG 값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들 맘이에요. 자, 그래서 제대로 받아왔는지 콘솔에도 한번 찍어보고요. 여기는 에러 났을 때 뭐 에러 메시지 뿌리는 것도 안 해놨네요. 실습자료도 안 해놨나? 아, 실습자료는 뭔가 되게 많이 해놨죠.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웬만해서 에러가 안 나니까 여기 콘솔.log로 찍었을 때 이게 제대로 나오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일단 제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화면에 출력할지를 이제부터 궁리하는 거죠. 요런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response.data의 msg가 이 컨텐츠예요. 얘가 response.data.msg죠. 이걸 활용해서 이런 형태의 HTML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document.createElement h1 태그 만듭니다. 이 태그에다가 text success라는 클래스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h1 태그 안에다가 response.data.msg를 inner html로 넣어줍니다. 요거 안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 세 라인으로 인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어제는 HTML 태그가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 메서드로 직접 넣어줬거든요. 근데 화면에 출력하는 것 자체가 이거보다는 append child고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거 안에 append child로 h1에서 넣어줍니다. 자, inner HTML과 append child의 차이. 여기다가 이렇게 내용이 있을 때 inner HTML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의 범위를 뜻해요. 거기에다 그냥 대입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을 밀어버리고 다른 새로운 걸 넣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기존의 내용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요. 근데 지금은 HTML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append child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다 갖다 붙여요. 안 지워졌잖아요, 여기 숫자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별거 아니에요. JSON 데이터 하나 읽어와서 이거를 출력하려고 HTML 태그 구조 만들어서 적절한 데다 뿌리시면 돼요. 이거는 AJAX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HTML 구조를 제어하는 것일 뿐이죠. 자, 지금 요 자체가 HTML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JAX가 아니라 DOM API예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근데 정작 어려운 건 이거예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왠지. 자, 3번 예제. 똑같은 구성 예제인데요. 그 전에 여기 지금 제 코드에 캐치 블록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캐치 블록에 원래 들어있는 코드가 이겁니다. 자, 여기 코드를 만들어 놓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주소를 없는 주소를 넣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캐치를 끼겠죠. 그래서 에러 났을 때 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콘솔.로그로 찍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보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쭈루룩 오더라고요. 여기에 코드라는 값이 ERR bad request, 잘못된 요청이란 뜻이에요. 잘못된 요청 에러란 뜻이에요. 그리고 메시지 request failed with status code 404, 404 코드와 함께 요청에 실패했다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404라는 걸 딱 봤을 때 아, 내가 주소 잘못 적었구나 라는 거는 캐치하셔야 돼요. 404가 흔히 말하는 페이지 나파운드 에러예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뭔가 실패하면은 그 실패하는 원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원인이 코드 번호가 다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라는 요 값은 이렇게 에러 객체를 다 출력하면 좀 보기 힘드니까 일단 얘는 계속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서 에러 코드는 뭐고 에러 메시지는 뭐다 라는 거를 콘솔.에러로 출력했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콘솔.로그하고 콘솔.에러의 차이는요, 콘솔.로그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까만색 메시지예요. 콘솔.에러는 빨강색으로 강조가 되면서 출력이 돼요. 그냥 기능은 똑같아요. 콘솔.에러로 일단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시켜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 두 개가 지금 캐치 블럭에서 출력된 에러 메시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뭔가 더 표시해줄 정보가 없을까 싶어서 요 에러 객체를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지금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리퀘스트는 어제 제가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고, 요청. 리퀘스트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한테 전달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는 응답입니다. 응답은 백엔드에서 프론트한테 되돌려준 정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론트에서 백엔드한테 뭔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백엔드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뭔가 결과를 못 준 거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가 문제인지 손 놓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백엔드가 우리한테 나 지금 왜 너한테 정보 못 줘라는 내용을 줘요. 그래서 이걸 뒤져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에 자, 요거 전체가 에러죠. 에러.,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이게 백엔드한테 우리한테 전달한 문제 상황 코드예요. 요거랑 같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error.response. status text. 이게 백엔드에서 우리한테 준 정식 에러 메시지예요. 보통 웹브라우저에서 주소 같은 거 잘못 적으면 웹브라우저에서 뭐 페이지 못 찾는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정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백엔드한테 받은 이 정보거든요. 근데 이 리스폰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사용하고 계셨는데 버튼을 딱 누른 백엔드랑 프론트는 따로 있을 때
버튼을 딱 누른 순간 누가 지나가다가 랜선이 발에 걸려서 꼽혀버린 거예요. 그 이 컴퓨터 인터넷 자체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백엔드한테 가지도 못하죠. 그럼 그때는 리스폰스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얘가 없다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문제 원인이 뭔지. 근데 얘가 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인지 저쪽의 문제인지 그 책임 소지를 따져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진짜 책임 소재 따져서 싸우시는 얘기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근데 원인이 프론트에 있을 수도 있고 백엔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없는 경우, 리스폰스라는 값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원인은 프론트다. 리스폰스가 있으면 프론트인지 백엔드인지 좀 더 깊게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러 정보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코딩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문제 찾는 방법이 더 어렵다고요. 여태까지는 나 혼자 코딩한 것도 찾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딴 사람이 만든 거랑 연동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래요. 더 어려워요, 그러면. 그래서 문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방어 코드를 미리 최대한 견고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백엔드한테 전달받는 에러 메시지를 HTTP 상태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error.response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요 error.response 스테이터스 404라는 숫자값 있었죠? 그 숫자값과 스테이터스 텍스트 백엔드가 준 메시지를 문자열로 담아요. 요거를 이제 콘솔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일단 프론트 자체적으로 감지한 메시지 이걸 변수에 준비한 다음에 백엔드한테 받은 메시지를 밑에다 덧붙여서 알러 창으로 뿌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까지 걸어주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여기 떠요. 알럼 메시지가. 코딩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중에 오픈하기 직전에 이 부분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좋은 메시지로 바꾸시는 거는 그때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예제 진행하는 동안 캐치 부분은 계속 이거 복사해서 갖다 넣으세요.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짜도 돼요. 뭐 알럿 뭐 연동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캐치블럭의 목적은 에러가 났을 때 프로그램 뻗지 말고 계속 그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자는 거니까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에러 메시지를 분해해 갖고 출력해 놓은 이유가 여기가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열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열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이 아니라 그 프론트엔드만의 지식으로는 사실 버겁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백엔드가 문제가 생겼다면 백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거든요. 그래서 콘솔 쪽 보기 전에 여기를 먼저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04가 떴다. 그러면 이거는 100% 내가 주소 잘못 적은 거예요. 404는 나파운드니까요. 찾을 수 없다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500번대로 시작하는 에러가 떴다. 그럼 그건 백엔드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가늠하는 거를 좀 더 수월하게끔 해드리려고 이렇게 에러 상황을 알러 창으로 뽑아놓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그럼 일단 1교시 요거만 먼저 할게요. 예, 요거 먼저 한번 구현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3번, 4번 묶어서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죠.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